해변의 카프카는 한 소년의 여정과 한 남자의 기억을 교차하며 전개됩니다. 이번에 함께 읽을 제4장은 미군이 주둔하던 전쟁 직후의 일본, 그 안에서 벌어진 이상한 집단 실신 사건을 다룬 정부 기록 형태의 챕터입니다. 한 시골 초등학교에서 갑자기 학생들이 줄줄이 쓰러진 그날, 당시 현장에 있었던 의사의 증언이 전개되며 이 사건의 불가사의한 분위기를 더합니다. 이어지는 제5장에서는 다시 현재 시점으로 돌아와 주인공 카프카가 도착한 시코쿠의 한적한 마을, 그리고 그가 처음 발을 들인 도서관이 등장합니다. 조용하지만 매력적인 도서관, 그리고 그곳에서의 첫 만남. 두 개의 시간과 이야기가 나란히, 그러나 점점 더 촘촘히 얽혀들기 시작합니다. 지금 그 신비로운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4장, 전시라는 높고 깊은 산. 미국 육군 정보부 보고서, 작성 연월일 1946년 5월 12일. 이하는 사건 당시 읍에서 내과 의사로 개업하고 있던 나카자와 주이치의 면접 인터뷰다. 녹음 테이프 사용. 이 인터뷰에 관한 부대 자료 청구 번호는 PTYX 722 SQ 162부터 183이다. 질문자 로버트 오코넬 소위의 소감. 나카자와 의사는 햇볕에 게을린 얼굴과 큰 몸짓 탓에 의사라기보다는 오히려 농장 감독 같은 인상을 준다. 태도는 온화하지만 말투는 또렷또렷하고 간결하다. 생각한 것을 솔직하게 말한다. 안경 렌즈 너머로 보이는 눈빛은 날카롭다. 기억력은 확실한 것 같다. 네, 저는 1944년 11월 7일 오전 11시가 지났을 때 시립초등학교의 교감 선생님한테서 급히 와달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부터 학교 촉탁 의사 같은 일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저한테 먼저 연락이 왔던 것입니다. 그는 몹시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학급의 학생 전원이 산에 버섯을 따러 갔다가 거기서 의식을 잃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전혀 의식이 없는 것 같다. 인솔한 담임 여교사만 의식을 잃지 않고 도움을 청하러 혼자 산에 내려와서 막 학교에 도착했다. 그러나 너무 당황한 상태라서 설명을 들어도 뭐가 뭔지 사정을 통 모르겠다. 다만 확실한 것은 산속에 아직도 16명의 아이들이 쓰러진 채로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버섯을 따러 산에 갔다가 당한 일이라고 하기에 저는 처음에는 독버섯이라도 먹고 신경이 마비된 게 아닐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큰일입니다. 버섯은 종류에 따라 각각 독성이 다르고 처방도 다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일단 위 속에 있는 것을 전부 토해내게 하고 세척하는 일 정도입니다. 그러나 독성이 강한 버섯이고 소화가 상당히 진행되어 있는 경우에는 손을 쓸 방법이 없습니다. 이 지방에서는 매년 몇 명씩 버섯으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저는 부랴부랴 응급처치에 필요할 것 같은 약품을 있는 대로 가방에 집어넣고 즉각 자전거를 타고 학교로 달려갔습니다. 학교에는 연락을 받은 경찰관도 2명 와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의식이 없다면 동네까지 옮겨와야 하니까 도와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젊은 남자들은 대부분 군대에 가고 없었습니다. 저와 경찰관들, 나이가 든 남자 선생님, 교감과 교장, 자벽부 아저씨, 그리고 담임인 젊은 여자 선생님이 함께 산으로 갔습니다.
근처의 자전거를 다 동원했지만 모자라서 몇 사람은 자전거 한 대에 둘이 타고 갔습니다. 숲속 현장에는 몇 시쯤 도착했습니까? 그때 시계를 보고 시간을 확인했기 때문에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11시 55분이었습니다. 산 입구 부근에 갈 수 있는 데까지는 자전거로 가고 그 다음에는 등산로를 달리듯이 올라갔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도착했을 때 아이들 몇 명은 이미 어느 정도 의식을 회복해서 일어나 있었습니다. 몇 명이냐고요? 3명인가 4명 정도였습니다. 일어나 있다고는 해도 회복 정도가 아직 충분하지 않아서 비틀비틀 몸을 일으켰다가 다시 주저앉아 땅바닥에 손을 짚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나머지 아이들은 아직도 땅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몇 명은 의식이 돌아오는 중인 듯 마치 커다란 벌레처럼 몸을 느릿느릿 꿈틀거리면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이상한 광경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쓰러져 있던 곳은 숲속이면서도 평평하고 툭 트인 묘한 장소였는데 그곳만 따로 잘라낸 것처럼 가을 햇살이 환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혹은 그 주변에 16명의 초등학생이 각기 다른 자세로 쓰러져 있었습니다. 움직이는 아이도 있고 여전히 꼼짝도 하지 않는 아이도 있었습니다. 마치 전위적인 연극의 한 장면을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의사로서 해야 할 일도 있고 숨을 죽인 채 잠시 그 자리에서 무엇에 홀린 듯 서 있었습니다. 저뿐만이 아닙니다. 그곳에 간 사람 모두가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그런 일시적인 마비 상태에 빠져버린 것 같았습니다. 묘한 표현입니다만 보통의 일반적인 인간이라면 보아서는 안 될 것을 어떤 착오로 눈앞에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조차 들었습니다.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비록 이런 시골이기는 해도 저희는 의사로서 항상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설사 무슨 일이 있어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침착하게 자기의 직책을 완수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그 광경은 문자 그대로 저를 그 자리에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곧 정신을 차리고 쓰러져 있는 아이를 안아 일으켰습니다. 여자아이였습니다. 몸에서 모든 힘이 다 빠져 봉제 인형처럼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호흡은 안정되어 있었지만 의식은 없었습니다. 눈은 평상시처럼 뜨고 있었지만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무언가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소형 손전등을 꺼내서 눈동자를 비춰보았습니다. 반응이 없었습니다. 동공이 열려있고 무언가를 계속 보고 있는데도 빛에 반응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저는 아이들을 몇 명 안아 일으켜 똑같이 시도해 보았지만 반응은 모두 한결같았습니다. 그 후 저는 아이들의 맥박과 체온을 재보았습니다. 맥박은 평균적으로 대략 50에서 55, 체온은 전원이 36도를 밑돌았다고 기억합니다. 35도 중간 정도였을 것입니다. 네, 그 나이 아이들 치고는 맥박이 상당히 느리고 체온은 1도쯤 낮았습니다. 숨 쉴 때 이상한 냄새가 나지 않나 하고 코를 얼굴에 바짝 대보았지만 아무 냄새도 나지 않았습니다. 목구멍과 혀에도 변화는 없었습니다. 식중독 증상이 아니라는 것은 한눈에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도 토하거나 설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아무도 괴로워하지 않았습니다.
몸에 해로운 것을 먹은 경우 그 정도 시간이 경과하면 이 세 가지 증상 가운데 최소한 한 가지는 반드시 나타나게 됩니다. 식중독은 아닌 것 같아서 일단 안심했습니다. 그러나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전혀 짐작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이 증상과 비슷한 것으로는 일사병이 있습니다. 여름에는 아이들이 자주 일사병으로 쓰러집니다. 한 사람이 쓰러지면 마치 전염이라도 되듯 주위에 있는 아이들도 픽픽 쓰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11월이고 더구나 서늘한 숲속입니다.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이라면 모를까 16명 전원이 그런 곳에서 일사병에 걸린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다음으로 떠오른 것은 가스입니다. 독가스. 아마도 신경마비가스 같은 것 말입니다. 천연적인 것인지 아니면 인공적인 것인지 어째서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이런 숲속에서 가스가 발생했는지 저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것이 독가스라면 그런 현상은 논리적으로 설명이 됩니다. 모두가 공기와 함께 그것을 마시고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담임 선생만 무사했던 이유는 독가스의 농도가 약해서 어른의 신체는 거기에 대항할 수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떤 치료를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부딪히면 완전히 오리무중입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이런 시골 의사이고 특수한 독성가스에 대해 전문 지식이라고는 전혀 없습니다. 그저 막막할 뿐이었습니다.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산속에서 일어난 일이라서 전문가한테 전화로 문의해 볼 수도 없었습니다. 다만 아이들 가운데 몇 명은 서서히 회복 징후를 보이고 있으므로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의식이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디까지나 낙관적인 전망이기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특별한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얼마 동안 아이들을 거기에 눕혀 안정시키고 상황을 두고 보자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부근의 공기에 무언가 이상한 점은 없었습니까? 그 점은 저도 마음이 쓰였기 때문에 뭔가 특이한 냄새가 나지 않을까 하고 그 장소의 공기를 여러 차례 깊이 들이마셔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보통 숲이 우거진 산속의 공기와 다름없었습니다. 나무 냄새가 났습니다. 상쾌한 공기였습니다. 주위의 풀이나 꽃에도 이상 징후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변형된 것이나 변색된 것도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쓰러지기 전에 땄던 버섯을 하나씩 점검해 보았습니다. 그다지 많은 양은 아니었습니다. 아마 버섯을 따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쓰러진 것 같았습니다. 모두 흔히 볼 수 있는 식용 버섯이었습니다. 저는 이 부근에서 오랫동안 의사로 일해왔기 때문에 버섯 종류에는 상당히 조예가 깊은 편입니다. 물론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그것들을 가지고 돌아와 나중에 전문가에게 진상을 알아보도록 의뢰했습니다. 그 결과 제가 본 대로 모두 독성이 없는 보통 버섯이었습니다. 의식을 잃은 아이들 말입니다만 눈동자가 좌우로 움직인 것 외에 무언가 정상이 아닌 증상이나 반응 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가령 동공의 크기나 흰자 위의 색깔이나 깜빡이는 횟수 등에서 없었습니다. 눈동자가 마치 탐주등처럼 좌우로 움직이는 것 외에 이상한 점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무언가를 보고 있었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아이들은 우리에게 보이는 것은 보지 않고 우리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무언가를 보고 있다기보다는 목격하고 있다고 말하는 쪽이 제가 받은 인상에 가까울지도 모릅니다. 표정은 없었지만 전체적인 인상은 매우 평온하고 고통이나 두려움 같은 것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그대로 거기에 눕혀놓고 상황을 살피려고 생각한 데는 그런 이유도 있었습니다. 일단 괴로워하지만 않는다면 한동안 그대로 놓아둬도 괜찮을 것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독가스설에 대해 그 자리에서 누군가에게 말했습니까? 네, 말했습니다. 그러나 저와 마찬가지로 아무도 짐작가는 것이 없었습니다. 누군가가 산에 들어가서 독성가스를 마셨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교감 선생님이었던 것 같습니다만 이것은 미군이 뿌린 것이 아닐까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인솔했던 여교사가 산에 들어가기 전에 B-29 같은 비행기를 하늘에서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마침 이 산 바위 위를 날고 있었다고 말입니다. 어쩌면 그것일지도 모른다고 모두들 한마디씩 했습니다. 미군이 개발한 신종 독가스 폭탄이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미군이 신형 폭탄을 개발하고 있는 것 같다는 소문은 우리들이 살고 있는 시골 마을에도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물론 왜 그런 것을 굳이 이런 후미진 산속에 떨어뜨려야 했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실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인간으로선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 뒤 아이들은 조금씩 자연이 회복되었다는 말이군요. 그렇습니다.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아이들은 먼저 몸을 꿈틀거리더니 비틀비틀 일어나며 의식을 조금씩 회복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무도 고통을 호소하진 않았습니다. 아주 조용히 깊은 잠에서 자연스럽게 깨어나는 것 같은 모습으로 의식을 되찾아갔습니다. 손전등으로 눈동자를 비춰보니 극히 정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러나 말을 할 수 있을 때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걸렸습니다. 마치 사람들이 잠에 취해 있을 때와 같았습니다. 우리는 의식을 회복한 아이 모두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나 모두들 그저 멍하니 있을 뿐이었습니다. 전혀 기억이 없는 일에 대해 추궁당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산에 들어간 뒤 그곳에서 함께 버섯을 따기 시작한 때까지는 그럭저럭 기억해냈습니다. 그러나 그 뒤의 기억이 사라진 것입니다. 시간이 경과했다는 인식조차 없었습니다. 버섯을 따기 시작하고 거기서 탁 하고 막이 내리며 다음 순간에는 우리 어른들에게 둘러싸인 채 땅바닥에 누워 있었던 것입니다. 왜 우리들이 그렇게 심각한 얼굴로 법석을 떨고 있는지 아이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들의 존재에 겁을 집어먹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아이들 가운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는 남자애가 있었습니다. 도쿄에서 피난 온 아이인데 이름은 나카타 사토루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그런 이름이었다고 기억합니다. 몸집이 작고 얼굴이 흰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만이 의식을 되찾지 못한 채 계속 땅바닥에 누워서 눈동자만 굴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아이를 업고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모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자기 발로 걸어서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 나카타라는 남자아이를 제외하고 다른 아이들에게는 그 뒤에 아무런 증상도 남지 않았습니까? 네, 눈에 보이는 이상은 전혀 없었습니다. 통증이나 몸이 안 좋다고 호소하는 일도 없었습니다. 학교에 돌아오자 저는 반 아이들을 차례로 의무실로 불러서 열을 재고 청진기로 심장 고동 소리를 듣고 시력을 검사하는 등 아무튼 일단 할 수 있는 검사는 전부 시켰습니다. 간단한 숫자 계산을 시켜보고 눈을 감고 한쪽 다리로 서 있게도 했습니다. 신체 기능은 모두 정상이었습니다. 피로감도 특별히 없는 것 같았습니다. 식욕도 있었습니다. 점심 식사를 하기 전이라서 전원이 공복을 호소했습니다. 그래서 주먹밥을 주자 모두 밥알 한 톨도 남기지 않고 먹어치웠습니다. 이 일이 내내 마음에 걸렸기 때문에 그 뒤 며칠 동안 저는 학교에 가서 사건을 당한 아이들을 관찰했습니다. 몇 명은 의무실로 불러서 간단한 면담도 했습니다. 그러나 역시 이상 징후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산속에서 2시간 동안이나 의식을 잃었던 이상한 체험을 했으면서도 아이들의 몸과 마음에는 흔적 하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은 정상으로 돌아가 아무런 위화감 없이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수업을 받고 노래를 부르고 쉬는 시간에는 운동장을 신나게 뛰어다녔습니다. 그와는 대조적으로 인솔했던 담임 여교사만은 그 뒤에도 충격이 상당히 오래 갔던 것 같습니다. 다만 나카타라는 남자아이만은 하룻밤이 지나도 의식이 돌아오지 않아서 다음날 고우에 있는 대학병원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뒤 바로 육군병원으로 옮겼다고 하는데 이 마을에는 2번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가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들은 끝내 아무런 통지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날 산속에서 일어난 아이들의 집단 실신 사건은 신문에는 전혀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민심을 동요시킨다는 이유로 당국이 허가하지 않았을 겁니다. 전쟁 중이어서 군부는 유언비어에 상당히 신경이 예민해져 있었습니다. 전세는 불리해져 남방에서는 후퇴와 옥쇄가 계속되고 있었고 미군의 도시 폭격은 점점 강도를 더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국은 민간인들 사이에 전쟁 반대, 전쟁 혐오 기운이 퍼지는 것을 두려워했던 겁니다. 우리도 며칠 뒤에 순찰 온 경찰관한테서 이 사건에 대해 쓸데없는 말은 일절 삼가라는 엄한 주의를 받았습니다. 어쨌든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영 뒷맛이 안 좋은 사건이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린다면 그 일은 아직도 제 마음에 응어리가 되어 남아 있습니다. 제5장 인간적 매력이 가득한 도서관. 나는 버스가 세토나이카이에 걸쳐 있는 거대한 다리를 건너는 광경을 잠을 자느라 놓치고 만다. 지도에서만 보던 그 커다란 다리를 직접 구경할 수 있으리라 기대했는데 아쉽게 되었다. 누군가가 어깨를 가볍게 치며 나를 깨운다. 예, 도착했어. 하고 그녀가 말한다. 나는 좌석에서 몸을 한껏 펴고 손등으로 눈을 비빈 다음 창밖을 내다본다. 버스는 역 앞 광장 같은 곳에 멈춰서는 중이다. 주위에는 아침 햇살이 충만해 있다. 눈이 부시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온화한 빛이다. 도쿄의 햇살과는 조금 느낌이 다르다. 나는 시계를 본다. 6시 32분. 그녀는 지친 목소리로 말한다. 아, 지루해. 허리가 어떻게 되는 줄 알았다니까. 목도 아프고. 야간 버스는 이제 2번 다시 타지 않을 거야. 값이 좀 비싸더라도 비행기를 탈래. 난기류가 있건 납치범이 있건 간에 아무튼 비행기를 탈 거야. 나는 머리 위의 선반에서 그녀의 여행 가방과 내 배낭을 내린다. 이름이 뭐야? 하고 내가 물어본다. 내 이름? 사쿠라. 하고 그녀는 말한다. 넌? 다무라 카프카. 하고 내가 대답한다. 다무라 카프카. 하고 사쿠라는 반복한다. 이상한 이름이네. 외우기는 쉽지만. 나는 고개를 끄덕인다. 내가 나 아닌 인간으로 변신한다는 건 쉽지 않다. 그렇지만 다른 이름을 가진 사람으로 변한다는 건 아주 간단한 일이다. 그녀는 버스에서 내리자 여행 가방을 땅바닥에 내려놓고 그 위에 걸터 앉더니 어깨에 맨 작은 배낭 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내 볼펜으로 무언가를 갈겨 쓴다. 그리고 그 페이지를 찢어서 나에게 준다. 거기에는 전화번호 같은 것이 적혀 있다. 내 휴대전화 번호야. 하고 그녀는 얼굴을 찡그리며 말한다. 나는 일단 친구 집에 신세를 질 거니까 만나고 싶으면 여기로 전화해. 밥이라도 같이 먹자. 사양하지 말고. 거 왜 있잖아. 지나가는 사람끼리 서로 옷깃이 스치는 것도 뭐 어쩌고 하는 말 있지. 왜 전생의 인연이잖아. 왜 사람의 영혼은 전생과 현생 그리고 죽은 후의 내생 사이를 돌고 돈다는 그런 속설 하고 나는 말한다. 그래 그거 말이야 하고 그녀는 말한다. 그런데 무슨 뜻이지? 전생의 인연, 설사 하찮은 일이라도 이 세상에 완전한 우연은 없다는 뜻이야. 그녀는 노란색 여행 가방 위에 걸터 앉아 수첩을 손에 든 채 그 말에 대해 생각한다. 그건 하나의 철학이긴 하네. 그런 사고방식도 나쁘진 않을지도 모르지. 영혼 재래설 있잖아. 약간 뉴에이지 같은 면은 있지만 말이야. 하지만 이것만은 알아줘. 난 아무에게나 쉽게 휴대전화 번호를 가르쳐 주지는 않는다고. 내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겠지? 고마워. 하고 나는 말한다. 나는 전화번호가 적힌 종이를 접어서 점퍼 주머니에 집어넣는다. 그러나 곧 생각을 고쳐 지갑 속에 넣는다. 언제까지 다카마스 있을 거니? 하고 사쿠라가 묻는다. 아직 잘 모르겠다고 나는 말한다. 아마도 상황에 따라 예정이 달라질 테니까. 그녀는 내 얼굴을 빤히 쳐다보더니 고개를 약간 갸웃한다. 아무려면 어때 하는 것처럼. 그리고 택시를 잡아타고 가볍게 손을 흔들며 어디론가 가버린다. 나는 다시 외톨이가 된다. 그녀의 이름은 사쿠라이고 그것은 누나 이름은 아니다. 하지만 이름 같은 것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특히 사람이 누군가로부터 자취를 감추려고 하는 경우에는 두말할 것도 없다. 나는 미리 다카마스 시내의 비즈니스 호텔을 예약해 두었다. 도쿄의 YMCA에 전화를 걸어 그 호텔을 소개받았다. YMCA를 통하면 요금이 훨씬 싸진다. 다만 그 서비스 요금은 사회만 적용되므로 그 다음에는 일반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 비용을 절약하려면 기차역의 벤치에서 잘 수도 있었다. 추운 계절도 아니고 가출할 갖고 나온 침낭을 어딘가의 공원에서 펴고 잘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러다가 경찰관 눈에 띄면 틀림없이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할 것이다.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런 일만은 당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일단 처음 사흘은 호텔을 예약했고 그 뒤의 일은 그때 가서 다시 생각하면 된다. 역 부근에 있는 우동집에 들어가서 요기를 한다. 여기저기 둘러보다가 우연히 눈에 띄는 곳에 들어갔을 뿐이다. 나는 도쿄에서 태어나서 줄곧 도쿄에서 자랐기 때문에 우동이라는 걸 별로 먹어본 적이 없다. 그렇지만 이건 내가 지금까지 먹어본 어떤 우동과도 달랐다. 우동 면발이 쫄깃쫄깃하고 신선하며 국물 맛도 좋았다. 게다가 가격도 깜짝 놀랄 만큼 싸다. 너무 맛이 있어서 한 그릇 더 시킨다. 덕분에 오랜만에 배가 불러서 행복한 기분이 된다. 그러고 나서 역 앞 광장의 벤치에 앉아 맑게 하늘을 올려다본다. 이제 나는 자유다. 나는 여기 있고 하늘을 떠다니는 구름처럼 외톨이이며 자유인 것이다. 도서관에서 저녁 때까지 시간을 보내기로 한다. 다카마스시 주변에 어떤 도서관이 있는지는 미리 조사해 두었다. 어렸을 때부터 나는 언제나 도서관이나 독서실에서 시간을 보냈다. 어린아이가 집에 돌아가고 싶지 않을 때 갈 수 있는 장소란 한정되어 있다. 다방에도 들어갈 수 없고 영화관에도 들어갈 수 없다. 결국 남은 장소는 도서관밖에 없다. 입장료도 없고 어린애가 혼자 들어가도 제지당하지 않는다. 의자에 앉아서 책을 실컷 읽을 수 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나는 자전거를 타고 근처에 있는 구립도서관에 갔다. 휴일에도 대부분의 시간을 그곳에서 혼자 보냈다. 많은 이야기를 담은 책이나 소설이나 전기나 역사 등 거기 있는 책을 닥치는 대로 읽었다. 어린이용 책을 대충 읽고 나자 일반인 서가로 옮겨가서 어른을 위한 책을 읽었다. 잘 이해할 수 없는 책이라도 어쨌든 마지막 페이지까지 독파했다. 책을 읽는데 지치면 헤드폰이 있는 부스에 앉아서 음악을 들었다. 음악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것을 오른쪽부터 차례로 하나씩 들었다. 나는 그렇게 해서 듀크 웰링턴과 비틀스, 레드 제플린의 음악과 만났다. 도서관은 나에게 제2의 집과 같은 곳이었다. 아니 실제로는 오히려 도서관이 진짜 우리 집 같은 곳이었는지도 모른다. 매일같이 그 도서관에 다니는 동안에 나는 책 관리를 맡은 사서직 여직원들과도 안면을 익혀두었다. 그녀들은 내 이름을 기억하고 서로 마주치면 인사를 하고 다정하게 말을 걸어주었다. 나는 수줍음을 많이 타서 제대로 대답도 하지 못했지만 다카마스시 교회에 전통 있는 가문의 부자가 자기 집 서고를 개축해서 만든 사립도서관이 있다. 진귀한 장소도 갖추고 있는 데다 건축물과 정원도 한번 찾아가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한다. 그 도서관의 사진을 잡지 태양에서 본 적이 있다. 오래되고 커다란 일본 가옥인데 응접실 같은 우아한 열람실이 있고 사람들은 큼직한 소파에 앉아서 책을 읽고 있었다. 그 사진을 보았을 때 나는 이상할 정도로 강하게 끌렸다. 그리고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꼭 이 도서관을 찾아가 봐야겠다고 생각했다. 고무라 기념도서관이 그 도서관의 이름이었다. 역의 관광 안내소에 가서 고무라 도서관이 있는 곳을 묻는다. 카운터에 앉아있던 친절한 중년 부인이 나에게 관광 지도를 주고 도서관이 있는 장소에 X표를 하더니 전차 타는 방법을 가르쳐준다. 그 역까지는 전차로 20분가량 걸린다고 한다. 나는 고맙다는 말을 하고 역에서 시간표를 알아본다. 전차는 대개 20분에 한 대씩 운행되고 있다. 전차가 올 때까지 아직 시간이 좀 남아있어서 점심 식사가 될 만한 간단한 도시락을
영 매점에서 산다. 달랑 두 칸만의 객차를 연결한 작은 전차가 빌딩이 늘어선 번화가를 지나고 작은 상점가와 주택가가 뒤섞여 있는 구역을 지나고 공장과 창고 앞을 지나간다. 공원이 있고 맨션 건축 현장이 있다. 나는 차창에 얼굴을 갖다 대고 낯선 고장의 풍경을 열심히 바라본다. 모든 것이 내 눈에는 신선하게 비친다. 나는 지금까지 도쿄 이외의 다른 도시의 거리 풍경을 거의 본 적이 없었던 것이다. 아침에 하행 전차는 텅텅 비어있지만 반대쪽 플랫폼에는 가방을 어깨에 맨 여름 교복 차림의 중학생과 고교생들이 때를 지어 늘어서 있다. 그 애들은 지금 학교에 가려 하고 있다. 나는 다르다. 나는 외톨이이며 그 애들과는 완전히 다른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 나는 그 애들과는 다른 레일 위를 굴러가고 있다. 그때 무엇인가가 다가와서 내 가슴을 꽉 조여댄다. 갑자기 주위의 공기가 희박해진 것처럼 느껴진다. 나는 정말로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들자 나는 몹시 마음이 불안해진다. 나는 그 애들의 모습을 더 이상 보지 않기로 한다. 선로는 바닷가를 한참 동안 달리고 나서 내륙으로 들어간다. 높다랗고 무성한 옥수수밭이 있고 포도밭이 있고 경사지를 이용한 감귤밭이 있다. 군데군데 밭에 물을 대주는 연못이 아침 햇살을 반사하고 있다. 평지를 구불구불 구부러지며 흐르는 강물은 잠옷 신선해 보이고 빈터는 녹색의 여름불에 뒤덮여 있다. 개 한 마리가 선로가에 서서 지나가는 전철을 보고 있다. 그런 풍경을 보고 있으려니까 내 마음에 다시 따스하고 온화한 상념이 되돌아온다. 괜찮아. 나는 크게 심호흡을 하고 나서 나 자신에게 그렇게 타이른다. 이대로 전진할 수밖에 없어. 역에서 나온 뒤 들은 대로 오래된 시가지 북쪽을 향해 걷는다. 길 양쪽에는 개인주택의 담장이 끝없이 이어져 있다. 그렇게 많은 여러 종류의 담벽을 본 것은 난생 처음이다. 검은 판자담, 흰담, 화강암을 쌓은 담, 돌담 위에 넝쿨식물이 뻗어 올라가고 있는 담. 주위는 죽은 듯이 조용하고 걸어가는 사람의 모습도 보이지 않는다. 자동차도 거의 지나다니지 않는다. 공기를 깊이 들이마시면 희미하게 바다 냄새가 난다. 틀림없이 해안이 가까이 있을 것이다. 귀를 기울여 보지만 파도 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어딘가 먼 곳에서 건축 공사를 하고 있는 모양으로 전동 톱 소리가 벌의 날개짓 소리처럼 조그맣게 들려온다. 역에서 도서관까지 화살표가 붙은 작은 안내판이 군데군데 설치되어 있어 길을 잃을 염려는 없다. 고무라 기념 도서관의 위험 있는 정문 앞에는 청초한 매화나무가 두 그루 서 있다. 입구에 들어서자 자갈길이 구불구불 이어지고 정원의 나무들은 아름답게 손질이 잘 되어 있으며 깨끗이 쓸어놓은 정원에는 나뭇잎 하나도 떨어진 게 없다. 소나무와 목련, 황매나무, 철쭉, 나무들 사이에 커다랗고 오래된 등롱이 몇 개인가 있고 조그만 연못도 보인다. 이윽고 현관에 도달한다. 매우 정성을 들인 현관이다. 나는 열린 문 앞에 멈춰서서 안으로 들어갈까 말까 잠시 망설인다. 그것은 지금껏 내가 알고 있는 어느 도서관과도 달랐다. 하지만 일부러 찾아왔으니까 역시 들어가지 않을 수 없다.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카운터가 있고 거기에 앉아있던 청년이 짐을 맡아준다.
나는 배낭을 내려놓고 선글라스와 모자를 벗는다. 여기에는 처음 온 거야? 하고 그가 묻는다. 편안하고 차분한 목소리다. 높은 목소리지만 매끄럽고 귀에 거슬리는 데가 전혀 없다. 나는 고개를 끄덕인다. 말이 제대로 나오지를 않는다. 나는 긴장하고 있다. 그런 질문을 하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는 방금 깎은 듯한 기다란 연필을 손가락 사이에 끼운 채 내 얼굴을 잠옷 관심 있게 바라본다. 지우개가 달린 노란색 연필이다. 몸집이 작은 단정한 얼굴의 청년이었다. 미남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아름다운 청년이라는 표현이 더 어울릴지도 모르겠다. 흰색 면 소재의 칼라 끝을 단추로 매는 긴 소매 셔츠를 입고 올리브색 면바지를 입고 있다. 모두 주름 하나 없다. 머리는 긴 편이고 고개를 숙이면 앞머리가 이마로 내려오는데 그것을 이따금 생각난 듯이 손으로 걷어 올린다. 셔츠 소매가 팔꿈치 가까이까지 접혀 있어서 가느다란 흰 손목이 보인다. 가늘고 섬세한 태의 안경이 얼굴에 잘 어울린다. 가슴에 오시마라고 쓴 작은 플라스틱 명찰을 달고 있다. 그는 내가 알고 있는 어떤 도서관 직원과도 다르다. 책이 보관된 서고에는 마음대로 들어가도 괜찮아. 읽고 싶은 책은 그냥 열람실로 가지고 가서 읽으면 돼. 다만 빨간 스티커가 붙어있는 귀중부는 그때마다 열람 청구 카드를 써야 해. 저기 오른쪽 자료실에 카드식 색인이랑 검색용 컴퓨터가 있으니까 필요하면 마음대로 써도 되는데 밖으로 책을 가지고 나가는 제출은 할 수 없어. 잡지와 신문은 비치되어 있지 않아. 사진 촬영은 금지, 복사도 금지, 음식은 정원 벤치에서, 태관은 5시. 그러고 나서 그는 연필을 책상 위에 놓고 덧붙인다. 고등학생? 그렇습니다. 나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나서 대답한다. 여기는 보통 도서관과는 조금 달라. 하고 그가 말한다. 특수한 전문서적 중심이니까. 주로 옛날에 가엔이나 하이진 같은 사람들의 오래된 책이 많아. 물론 일반 서적도 어느 정도는 갖춰져 있지만 일부러 멀리서 전차를 타고 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문헌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이야. 스티븐 킹을 읽으러 오는 사람은 없다고 할 수 있지. 내 나이 정도의 이용객은 극히 드물어. 가끔은 대학원생이 찾아오지만 말이야. 그런데 너는 단가나 하이쿠를 연구하고 있니? 아니요. 라고 나는 대답한다.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 저 같은 학생이 와도 괜찮나요? 나는 목소리가 뒤집혀지지 않게 조심하면서 쭈뼛쭈뼛 물어본다. 물론이지. 하고 그는 미소를 띠고 말한다. 그리고 두 손을 책상 위에 가지런히 놓는다. 여기는 도서관인걸. 책을 읽고 싶은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환영이지. 게다가 솔직히 말해서 나도 단가나 하이쿠에는 별로 흥미가 없거든. 무척 훌륭한 건물이네요. 하고 나는 말한다. 그는 고개를 끄덕인다. 고무라 가문은 에도시대부터 내려오는 큰 양조장을 경영하던 가문인데 선대는 서적 수집가로서 전국적으로 이름난 분이셨지. 소위 책 도락가였거든. 그분의 부친, 그러니까 선선대는 가인이셨고 그래서 수많은 문인들이 시코쿠에 오면 여기에 들렸어. 와카야마 보쿠스이나 이시카와 다쿠보쿠 또는 시가 나오야 같은 사람들 말이야. 이곳이 편했는지 꽤 오랫동안 체류했던 사람도 있었어. 문학적인 것에는 돈을 아끼지 않는 전통 있는 가문이었지. 그런 집안들은 대개 어느 데에선가 재산을 몽땅 털어먹기 마련인데 운 좋게도 고무라 가문의 경우는 그렇지 않았어. 취미는 어디까지나 취미로 즐기고 가업을 소홀히 하지 않았거든. 부자였나 봐요. 하고 나는 말한다.
대단한 부자지 하고 그는 말한다. 그리고 입술이 약간 일그러뜨린다. 제2차 세계대전 이전만큼은 아닐지 모르지만 지금도 대단한 부자야. 그러니까 이런 훌륭한 도서관도 유지할 수 있는 거지. 물론 재단하에서 상속세를 줄이려는 목적도 있겠지만 그건 또 다른 얘기지. 만일 이 건물에 흥미가 있다면 오늘 2시부터 직원이 관람자들에게 시설을 안내하는 투어 같은 것이 있으니까 참가하면 좋을 거야. 2주일에 한 번 화요일에 하는데 오늘이 마침 화요일이니까. 2층에는 희귀한 서화 컬렉션도 있고 건축적으로도 유서 깊은 건물이니까 보아둬서 손에 날 일은 없을 거야. 고맙습니다. 하고 나는 말한다. 천만의 말씀이라는 듯이 그는 미소 짓는다. 그리고 다시 연필을 집어들어 끝에 붙은 지우개로 책상을 똑똑 두드린다. 아주 온화하게 나를 격려하는 것처럼. 형이 안내합니까? 오시마상은 미소 짓는다. 나는 단순한 심부름꾼이야. 사에키상이라는 여성이 여기 책임자이고 그러니까 내 보스지. 그분은 고무라 가문의 먼 친척벌 되기도 하는데 직접 안내를 맡고 있어. 무척 멋있는 분이야. 너도 아마 마음에 들걸. 나는 천장이 높고 널찍한 서고에 들어가 책꽂이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흥미를 끌만한 책을 찾는다. 굵고 든든한 대드보가 몇 개 천장을 가로질러 떠받치고 있다. 초여름의 햇살이 창을 통해 비쳐들고 있다. 유리창은 바깥쪽으로 열려 있어서 정원에서 지저귀는 새소리가 들려온다. 앞쪽 서가에는 오시마상이 말하는 것처럼 가엔이나 하이진과 관계되는 책이 많다. 와카집이나 하이쿠집 혹은 평론이나 전기, 향토사 책도 많다. 안쪽 서가에는 일반적인 인문관계 서적이 진열되어 있다. 일본 문학 전집, 세계 문학 전집, 개인 전집, 고전, 철학, 희곡, 예술 일반, 사회학, 역사, 전기, 지리. 그 많은 책들은 손에 들고 펼치면 페이지 사이에서 옛 시대의 향기가 났다. 표지와 표지 사이에서 조용하게 오랫동안 잠들어 온 깊은 지식과 예리한 정감이 발산하는 독특한 향기다. 나는 그 냄새를 들이마시면서 몇 페이지 읽어보고 서가에 돌려놓는다. 결국 장정이 아름답고 여러 권으로 되어 있으며 버튼이 역력한 아라비안 나이트 중에서 한 권을 골라 열람실로 간다. 전부터 읽고 싶었던 책이다. 문을 연 지 얼마 안 되는 도서관 열람실에는 나밖에 없다. 그 아담한 방을 나는 완전히 독차지할 수 있다. 잡지의 사진에서 본 그대로다. 천장이 높고 여유가 있으며 게다가 온화한 분위기가 가득하다. 활짝 열어젖힌 창으로 이따금 산들바람이 들어온다. 흰 커튼이 소리도 없이 흔들린다. 바람에서는 역시 바다 냄새가 난다. 소파는 나무랄 데가 없다. 방의 한쪽 구석에는 오래된 업라이트 피아노가 있어 마치 누군가 친한 사람 집에 놀러 온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소파에 앉아 주위를 둘러보고 있는 동안에 이 작은 방이야말로 내가 오랫동안 찾아 헤맸던 장소임을 깨닫는다. 나는 바로 이런 세계의 움푹 파인 데와 같은 은밀한 장소를 찾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건 가공의 비밀 장소에 지나지 않았다. 그런 장소가 정말로 이곳에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니 바로 눈앞에 보고도 믿기지 않을 정도다. 눈을 감고 숨을 들이쉬자 그것은 다정스러운 구름처럼 내 마음속에 자리를 잡는다. 멋진 감각이다. 나는 크림색 커버가 씌워진 소파를 손바닥으로 천천히 쓰다듬는다. 일어나서 업라이트 피아노 앞으로 가 뚜껑을 열고 약간 누렇게 변색된 건반 위에 10손가락을 살그머니 놓아본다. 피아노 뚜껑을 닫고
포도무늬가 있는 낡은 카펫 위를 걸어본다. 창문을 열고 닫기 위한 낡은 손잡이를 돌려본다. 대형 스탠드에 불을 켰다가 끈다. 벽에 걸린 그림을 하나하나 바라본다. 그리고 다시 소파에 앉아 책을 계속 읽기 시작한다. 책을 읽는 일에 의식을 집중한다. 점심때가 되자 나는 배낭에서 생수와 도시락을 꺼내 정원의 면한 툇마루에 앉아서 점심을 먹는다. 갖가지 새들이 나무에서 나무로 옮겨가기도 하고 연못주 위에 내려앉아 물을 마시거나 살짝 물 위를 날다 날개를 물에 적셨다가 솟아오르며 몸치장의 바쁜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처음 보는 새도 있다. 커다란 갈색 고양이가 모습을 나타내자 새들은 황급히 날아올랐다. 그러나 정작 고양이는 새에 대한 관심은 보이지 않는다. 고양이는 그냥 돌이 깔린 길 위에서 느긋하게 일광욕을 즐기고 싶을 뿐이다. 오늘 학교는 쉬는 날인가? 열람실로 돌아가려고 다시 배낭을 맡겼을 때 오시마상이 묻는다. 휴일은 아니지만 제가 당분간 쉬기로 했습니다. 하고 나는 주위에서 말을 골라 대답한다. 등교 거부? 하고 그는 말한다. 아마도. 오시마상은 재밌다는 듯이 내 얼굴을 본다. 아마도? 거부한 게 아니고 그냥 가지 않기로 결정한 것 뿐이니까요. 하고 나는 말한다. 그냥 평온하게 자발적으로 학교에 가는 것을 정지한 것뿐? 나는 그냥 고개를 끄덕인다. 뭐라고 대답해야 좋을지 나로서는 생각이 나지 않는다. 플라톤의 향연에 나오는 아리스토파네스의 이야기에 따르면 먼 옛날의 신화 세계에는 세 종류의 인간이 있었어. 하고 오시마상이 말한다. 그 이야기를 알고 있어? 모릅니다. 하고 나는 대답한다. 옛날에는 세계가 남자와 여자가 오늘같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지 않고 남자와 남자가 또는 남자와 여자가 그 밖에도 여자와 여자가 한 몸으로 등이 맞붙어 있어서 마주보지는 못하고 서로 등짝이 딱 붙은 채 살아가는 세 종류의 인간으로 이루어져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애당초 인간은 오늘날과는 달리 두 사람이 한 몸으로 붙어 있게 만들어졌었다는 거지. 그래도 모두 만족하고 아무 탈 없이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야. 그런데 하느님이 칼을 써서 그 모든 사람들을 반쪽씩 두 사람으로 갈라놓았어. 모든 사람을 두 조각 내버렸다는 거지. 그 결과로 오늘날의 사람들은 모두 하느님의 칼에 맞아 생긴 일직선으로 된 흔적이 등짝에 남아있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유행이 제대로 자기 짝을 찾게 되면 해피엔딩의 사랑이 되지만 영영 찾지 못하거나 찾았다 싶어 결합했는데 아니다 싶으면 다시 영원한 이별이 된다는 그럴듯한 얘기지. 그 결과 세상에는 남자와 여자만이 있게 되어서 사람들은 원래 한 몸으로 붙어있던 반쪽을 찾아 우왕좌왕하면서 인생을 보내게 되었대. 왜 하느님은 그런 짓을 한 거죠? 인간을 두 쪽으로 쪼개는 것? 글쎄, 왜 그랬는지는 나도 몰라. 하느님이 하는 일은 대체로 잘 알 수가 없지. 화를 잘 내고 뭐랄까 너무 이상주의적인 경향이 있고 말이지. 짐작으로는 아마 어떤 벌 같은 걸 받은 게 아니었을까? 성서에 나오는 아담과 이브의 낙원 추방처럼 말이야. 원죄 하고 나는 말한다. 그렇지, 원죄 하고 오시마상이 말한다. 그리고 긴 연필을 가운데 손가락과 집게 손가락 사이에 끼우고 균형을 잡으려는 듯이 천천히 흔든다. 어쨌든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인간이 혼자 살아가는 것은 무척 힘들다는 거야. 나는 열람실로 돌아와 어릿광대 아부 알 하산의 이야기를 계속 읽기 시작한다. 하지만 좀처럼 책에 정신을 집중할 수가 없다. 남남과 남녀와 여여,
시계가 2시를 가리켰을 때 나는 책 읽기를 중단하고 소파에서 일어나 도서관 견학에 참가한다. 안내를 해주는 사익기상이라는 사람은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날씬한 여성이다. 그 나이치고는 키가 큰 편인지도 모른다. 푸른색의 반소매 원피스를 입고 그 위에 연한 크림색 가디건을 걸치고 있다. 매우 자세가 좋다. 머리칼은 길고 뒤에서 가볍게 묶었다. 고상하고 지적인 얼굴이다. 눈이 아름답고 언제나 그림자처럼 엷은 미소를 입가에 띠고 있다. 잘 표현할 수 없지만 어딘지 완결된 느낌의 미소다. 그것은 나에게 조그만 양지를 연상시킨다. 어떤 종류의 깊숙한 장소에만 생기는 특별한 형태의 양지 같은 것을. 내가 살던 노가타의 집들에도 그런 장소가 있었고 그런 양지가 있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그 양지 바른 곳을 좋아했다. 그녀는 나에게 무척 강하고 그러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그리운 인상을 준다. 이 사람이 내 어머니라면 좋을 텐데 하고 나는 생각한다. 나는 아름다운 혹은 느낌이 좋은 중년 여성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한다. 이 사람이 내 어머니라면 좋을 텐데 하고. 두말할 것도 없는 일이지만 사익기상이 실제로 내 어머니일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 하지만 그렇다 해도 이론적으로 말한다면 아주 조금은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나는 어머니의 얼굴은 물론이고 이름조차 모르니까. 요컨대 그녀가 내 어머니여서 안 된다는 이유는 없는 것이다. 그 도서관 견학에 같이 참가한 사람은 나 말고는 오사카에서 온 중년 부부뿐이다. 부인은 약간 뚱뚱하고 도수가 높은 안경을 쓰고 있다. 남편 쪽은 깡마르고 억센 머리칼을 철사 브러쉬로 억지로 잠재운 것 같은 헤어스타일을 하고 있다. 눈이 가늘고 이마가 넓어서 언제나 수평선을 노려보고 있는 남쪽 섬의 조각처럼 보인다. 부인이 주로 말하고 남편은 맞장구를 칠 뿐이다. 그 밖에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거나 감탄하거나 잘 알아들을 수 없는 짧은 말을 가끔 중얼거린다. 두 사람 다 도서관에 온다기보다는 등산을 하러 가는 것 같은 복장이다. 두 사람 다 주머니가 잔뜩 달린 방수조끼를 입고 목이 짧은 튼튼한 목다리 구두를 신고 등산모를 쓰고 있다. 그것이 여행을 떠날 때의 이들 부부의 평상복일지도 모른다. 나쁜 사람들은 아닌 것 같다. 그들이 내 부모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도서관 견학에 참가자가 나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조금 안심한다. 사익기상은 처음에 이 고무라 기념 도서관이 탄생하게 된 경위를 설명한다. 오시마상이 나에게 가르쳐 준 것과 거의 같은 내용이다. 여러 대에 걸쳐서 주인들이 수집한 서적, 문헌, 서화를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지역 문화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이 도서관이 설립되었다. 고무라가의 사제로 재단이 만들어지고 그 재단이 도서관 경영을 맡고 있다. 때에 따라 강연회나 실내화 콘서트 같은 이벤트도 열린다. 건물은 원래 초기에 고무라가의 서고 겸 접객용 별채로 지은 것인데 다이쇼 연대에 대대적으로 개축해서 2층 건물이 되었고 여기 투숙하는 문인을 위한 거실은 한층 더 훌륭하게 개수되었다. 다이쇼 연대에서 쇼와 연대 초기에 걸쳐 수많은 고명한 사람들이 고무라가를 방문하여 각기 그 발자취를 남기고 갔다. 이 호화저택에 한동안 머물게 해준 데 대한 감사의 표시로 가인은 노래를 남기고 하이지는 하이쿠를 남기고 문학가는 글을 남기고 화가는 그림을 남기고 갔다. 수많은 귀중하고 뛰어난 문화유산을 2층 전시실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하고 사익기상이 말한다.
이처럼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지방행정부의 손에 의해서가 아니라 주로 고무라 집안과 같은 학문과 예술을 적극적으로 애호하며 육성하는 열망을 발휘했던 큰 재산가의 노력으로 풍요로운 지방 문화가 육성되었던 것입니다. 즉 그들이 문화활동의 후원자 노릇을 수행한 거지요. 가가와현은 뛰어난 가인과 하이진을 많이 배출했는데 고무라 집안이 메이지 시대 이후 여러 대에 걸쳐서 이 지방에서 매우 수준 높은 예술 서클의 형성과 그 유지에 심혈을 기울여 온 것도 그 배경의 하나입니다. 이 흥미로운 문화 서클의 형성 과정과 변천에 관해서는 지금까지도 수많은 연구서와 수필, 회상록이 발표되고 있으며 문헌들은 열람실에 갖춰져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은 둘러봐 주십시오. 고무라 집안의 주인들은 대대로 문해의 조예가 깊었으며 뛰어난 감시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혈통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들은 가짜와 진짜를 판별하고 정말로 뛰어난 것만을 후하게 대우하고 고고한 뜻만을 소중히 키워나갔습니다. 다만 아시다시피 세상에는 완벽하게 감식의 능력을 지닌 사람이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의 눈밖에 나서 응분의 대우를 받지 못한 훌륭한 작가도 없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하이진인 다네다 산토카에 관계된 것들은 유감스럽게도 거의가 남지 않고 버려진 것 같습니다. 이 집을 찾아왔던 방문객 명부를 보면 산토카는 여러 차례 이곳에 투숙했고 그때마다 노래나 글을 남겨놓고 갔습니다만 당시의 이 집 주인은 그를 그냥 그렇고 그런 허풍쟁이 거지중으로 멸시하며 제대로 상대하지 않았고 대부분의 작품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어머나 안타까워라 라고 오사카에서 온 여성이 정말 아깝다는 듯이 말했다. 산토카라면 지금은 굉장한 돈이 되었을 텐데요.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그 당시의 산토카는 전혀 알려지지 않은 무명의 존재였으니까 어쩔 수 없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세상 일이란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야 그 가치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일도 많지요. 사익기상은 상냥하게 말했다. 맞아요. 맞습니다. 하고 남편이 맞장구를 쳤다. 사익기상은 우리를 데리고 1층을 돌았다. 서고, 열람실, 귀중문헌 장서실. 당시에 이 집 주인은 이 서고를 지으면서 일부러 섬세하고 문인적인 교토식의 다실품 건축을 피하고 살림집이랄까 시골집처럼 지었습니다. 그러나 둘러보시면 아시겠지만 집틀의 대담성이나 솔직함과는 대조적으로 가구며 집기, 표구에는 아담한 정취를 상당히 살렸고 온갖 사치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난간 조각의 아름다움은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저택을 건축하기 위해서 당시 시코쿠의 유명한 건축의 장인들을 모두 동원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일동은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갔다. 계단 부분은 1, 2층 사이에 천장을 두지 않고 환히 뚫어놓은 건축 구조로 되어 있다. 최고급 목재인 흑단으로 꾸며진 난간은 만지기만 해도 손가락 자국이 날 만큼 반질반질하게 닦여 있다. 층계참 정면 창에는 스테인드 글라스가 끼워져 있는데 사슴이 목을 뻗어 포도를 따먹고 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다. 2층에는 객실 2개와 커다란 홀이 있다. 틀림없이 옛날에는 이 홀에 다다미가 깔려 있어 연회나 회의 같은 것을 열었을 것이다. 지금은 바닥에 마루가 깔려 있고 벽에는 많은 서예 족자와 일본화가 걸려 있다. 중앙에는 커다란 유리 진열장이 있고 거기에 기념품이나 유서 깊은 물건들이 진열되어 있다. 객실은 하나는 서양식 방이고 다른 하나는 일본식 방, 즉 다다미 방이다. 서양식 방에는 커다란 책상과 회전 의자가 있고 지금도 누군가가 그것을 사용해 글을 쓰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책상 뒤의 창으로는 소나무 가로수가 보이고 그 사이로 수평선이 조금 보인다.
오사카에서 온 부부는 설명서를 읽으면서 홀에 있는 물건들을 차례차례 둘러보고 다닌다. 부인이 커다란 목소리로 뭐라고 감상을 말하면 남편은 격려하듯이 맞장구를 친다. 두 사람 사이에는 의견의 차이 같은 것은 전혀 없어 보였다. 나는 전시물에는 그다지 흥미를 느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건물 구조의 세세한 부분을 보면서 돌아다닌다. 서양식 방을 보고 있을 때 사익기상이 다가온다. 흥미가 있다면 그 의자에 앉아도 괜찮아요. 하고 사익기상이 말한다. 시가 나오야와 다니자키 주니치로도 거기에 앉았었어요. 물론 당시와 완전히 똑같은 의자는 아니지만요. 나는 회전 의자에 앉아본다. 그리고 책상 위에 조용히 두 손을 올려놓는다. 어때요? 글을 쓸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나는 얼굴이 조금 빨개지며 고개를 젓는다. 사익기상은 웃으면서 옆방의 부부한테 되돌아간다. 나는 의자에 앉은 채 그녀의 뒷모습을 한동안 바라다보고 있다. 그 신체의 움직임과 다리의 움직임을 모든 동작이 더할 나위 없이 자연스럽고 우아해 보인다. 잘 표현할 수는 없지만 거기에는 어딘지 모르게 특별한 무엇인가가 있다. 그녀는 그 뒷모습을 통해 나에게 무언가를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말로는 할 수 없는 무엇인가를, 마주보고는 전달할 수 없는 무엇인가를. 그러나 그것이 무엇인지 나는 알 수가 없다. 나에게는 알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다. 나는 의자에 앉은 채 방 안을 둘러본다. 벽에는 이 지방의 해안을 그린 듯한 유화가 걸려있다. 스타일은 낡았지만 색채감이 신선한 그림이다. 책상 위에는 커다란 재떨이와 초록색 갓을 씌운 전기 스탠드가 놓여있다. 스위치를 누르자 반짝 불이 켜진다. 정면의 벽에는 고풍스러운 검은색 시계가 걸려있다. 골동품 같지만 바늘이 가리키고 있는 시간은 정확하다. 마룻바닥은 군데군데 둥글게 마모되어 있어서 걸으면 희미하게 삐걱거리는 소리가 난다. 견학이 끝나자 오사카에서 온 부부는 사익기상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돌아갔다. 부부가 함께 관서지방의 단가 서클에 들어있다고 그들은 말했다. 하지만 그 부인은 아무리 봐도 노래를 지어낼 사람 같아 보이지 않았는데 부인은 그렇다 치고 남편은 도대체 어떤 노래를 짓는 것일까? 그들 부부가 서로 맞장구나 치고 끙끙거리는 것만으로는 노래를 지을 수 없을 텐데 시나 노래 같은 걸 지으려면 마음속에서 저절로 우러나는 울림과 같은 것이 필요하다. 그들의 언동으로 미루어 글을 지을 사람들 같지는 않다. 그렇지 않으면 노래를 지을 때에만 이분들은 어디선가 비장의 무엇인가를 꺼내는 것일까? 나는 열람실로 돌아가서 책을 계속 읽는다. 오후가 되자 열람실에는 몇 사람인가 책을 보러 온 이들이 있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독서용 돋보기 안경을 끼고 있다. 돋보기 안경을 끼고 있으니까 모두 얼굴이 비슷해 보인다. 그리고 시간은 아주 천천히 흘러갔다. 사람들은 여기서 조용히 독서에 몰두할 뿐이다. 이야기하는 사람도 없다. 덜어는 책상에 앉아 메모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개는 침묵하며 자세도 바꾸지 않은 채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책을 열심히 읽고 있다. 나와 마찬가지로. 5시에 나는 책 읽기를 그만두고 책을 서가에 갖다 놓고 도서관에 나온다. 아침에는 몇 시입니까? 라고 나는 묻는다. 11시 휴관일은 월요일 이라고 대답하고는 나에게 묻는다. 내일도 오려고? 폐가 되지 않는다면. 오시마상은 눈을 가늘게 뜨고 나를 본다. 물론 폐가 될 건 없지. 도서관은 책을 읽고 싶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곳이니까 꼭 다시 와. 그건 그렇고
너는 언제나 그런 짐을 들고 돌아다니는 거야? 굉장히 무거워 보이는데 도대체 그 안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야? 크리거 금화라도 들어있어? 나는 얼굴이 빨개진다. 됐다 됐어. 꼭 알고 싶은 건 아니니까. 하고 오시마상이 말한다. 그리고 연필 끝에 지우개로 오른쪽 관자놀이를 누른다. 그럼 내일 또 보자. 안녕 하고 나는 말한다. 그는 손을 드는 대신 말없이 연필을 치켜들어 보인다. 나는 갈 때와 같은 전차를 타고 다카마스 역까지 돌아온다. 역 근처에 값싸 보이는 식당에 들어가 치킨 커틀릿 정식과 야채 샐러드를 주문한다. 밥을 2그릇 먹고 난 후 따뜻한 우유를 마신다. 한밤에 출출할 경우를 대비해 편의점에서 주먹밥 2개와 생수 1병을 산다. 그리고 숙박하기로 되어 있는 호텔까지 걸어간다. 필요 이상 빨리 걷지도 않고 필요 이상 느리게 걷지도 않는다. 나는 극히 보통 사람처럼 쓸데없이 남의 이목을 끌지 않도록 하며 걷는다. 규모는 크지만 전형적인 이루 비즈니스 호텔이다. 프런트에서 투숙객 명부에 가짜 주소와 이름과 나이를 적어넣고 하루치 방값을 선물로 낸다. 나는 약간 긴장한다. 그러나 그들은 나에게 의욕의 눈길을 보내지 않는다. 혹은 야, 뻔한 거짓말하지 마. 우리는 다 알고 있다고. 사실은 너 15살짜리 가출소년이지? 하고 소리치지도 않는다. 모든 것이 담담하게 사무적으로 진행된다. 덜컹덜컹 불안한 소리를 내는 낡은 엘리베이터로 6층까지 올라간다. 좁고 기다란 방, 볼품없는 침대, 딱딱한 베개, 작은 책상, 소형 텔레비전, 햇빛에 바른 커튼, 목욕탕도 벽장 정도의 너비밖에 안 된다. 샴푸도 린스도 없다. 창으로는 옆 빌딩의 벽이 보일 뿐이다. 하지만 지붕이 있고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이 있는 것만으로도 고맙게 생각해야 한다. 나는 배낭을 바닥에 내려놓고 의자에 앉아서 그 방에 나를 길들인다. 나는 자유다 라고 생각한다. 눈을 감고 내가 자유다 라는 것에 대해 한동안 생각한다. 그러나 자유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나는 아직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지금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외톨이라는 사실뿐이다. 혼자 모르는 고장에 와 있다. 자석도 지도도 잃어버린 고독한 탐험가처럼. 자유란 이런 상태를 의미하는 것일까? 그것조차도 잘 모르겠다. 나는 그것에 대해 생각하기를 그만둔다. 오랫동안 욕조에 몸을 담그고 세면대에서 정성 들여 이를 닦는다. 침대에 들어 누워서 다시 책을 조금 읽는다. 책을 읽는데 지치면 텔레비전 뉴스를 본다. 그렇지만 오늘 하루 사이에 나한테 일어난 일에 비하면 모두 김 빠진 따분한 뉴스뿐이다. 바로 텔레비전을 끄고 이불 속으로 기어들어간다. 시계는 벌써 10시가 지나 있다. 하지만 쉽게 잠을 잘 수가 없다. 새로운 장소에서의 새로운 하루. 그날은 나의 15번째 생일이기도 하다. 나는 생일의 대부분을 이상한 그리고 꽤 매력적인 도서관에서 보냈다. 새로운 사람들을 몇 명 만났다. 사쿠라, 그리고 오시마상과 사에키상. 다행히도 나를 겁먹게 하는 사람들은 아니었다. 이것은 좋은 징조일지도 모른다. 그러고 나서 노가타의 우리 집과 지금쯤은 집에 있을 아버지를 생각한다. 아버지는 갑자기 집안에서 내 모습을 볼 수 없게 된 사실을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 아니, 내 모습이 보이지 않으니까 잘 됐다고 생각하고 있을까? 아니면 당혹스러워하고 있을까? 그것도 아니라면 거의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않고 있을까?
아니, 내가 집에서 사라져 볼 수 없게 된 사실조차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문득 생각이 나서 배낭 안에 넣어둔 아버지의 휴대전화를 꺼낸다. 전원을 켜고 시험 삼아 도쿄의 집 전화번호를 눌러본다. 이내 벨소리가 들린다. 700km 이상 떨어진 곳인데도 마치 옆방에다 전화를 걸고 있는 것처럼 또렷한 벨소리다. 그 뜻하지 않은 선명함이 나를 놀라게 한다. 2번의 벨소리를 듣고 난 후 나는 전화를 끊는다. 심장의 고동이 빨라져서 좀처럼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는다. 전화는 살아있다. 아버지는 아직 이 전화 계약을 취소하지 않았다. 어쩌면 책상 서랍에서 전화기가 없어진 사실조차 아직도 눈치를 못 채고 있는지도 모른다. 전화를 배낭 주머니에 집어넣고 머리맡에 불을 끈 뒤 눈을 감는다. 나는 꿈도 꾸지 않는다. 그러고 보니 벌써 오랫동안 꿈이라는 것을 꾸지 않았다.